오호라, 관상가 양반이 저기 있단 말이지. 예, 대검. 가자, 관상가를 잡아오너라. 이보시오,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새 왕조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왕권이 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던 위태로운 시절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칼을 품은 야신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밤마다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그 혼란의 중심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열이 위의 권력자 좌의정 조대감이 있었습니다. 도성 북쪽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곳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조대감의 저택은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는 독한 술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곳의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서리빨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조대감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갓 불혹을 넘긴 젊은 나이에 정승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부리부리한 눈매, 그리고 젊은 나이임에도 뿜어져 나오는 맹수 같은 위압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지요. 그의 앞에는 검은 무복을 입은 사병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손에 든 술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찾지 못했다? 나지막하게 깔리는 목소리였으나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명백했습니다. 사병대장은 바닥에 머리를 쿵대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놈이 워낙 신출귀몰하여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선 팔도를 이 잡듯이 뒤지고 있으나 깊은 산속에 숨어버린 듯하여 산속에 숨었다. 조대감은 말을 끊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나 그 웃음은 보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차가운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대감이 먹고 있던 육회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대장의 눈앞에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이 고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아침에 잡은 사슴의 간이다. 싱싱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헌데 시간이 지나면 피가 마르고 비린내가 나서 못 먹는 법이야. 내 인내심도 이 고기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린단 말이다. 조대감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더니 옆에 차고 있던 장검을 스르릉 소리가 나게 뽑아 들었습니다. 대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장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으나 조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놈은 살려두는 법이 아니다. 내 얼굴을 못 알아보는 눈이나 사람을 못 찾는 눈이나 쓸모없기는 매한 가지 아니겠느냐. 서걱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장의 비명소리가 사랑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문 밖을 지키던 하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파들파들 떨기만 했습니다. 조대감의 집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예사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조대감은 피 묻은 칼을 헝겊으로 무심하게 닦아내며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책사를 불렀습니다. 들어오너라. 책사는 방 안에 낭자한 혈흔과 쓰러진 대장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신을 넘어 조대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대감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그 늙은이 황노인이라 했나? 그 작자가 그리도 용하단 말이냐? 그러자 책사가 고개를 조아리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황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려 때부터 대대로 왕실의 관상을 보아왔던 뼈대 있는 관상가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만 스쳐봐도 죽을 날짜와 흥망성쇠를 귀신같이 맞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멸문지화를 피해 산속에 은거하고 있으나 대업을 도모하시려면 반드시 그자의 신안을 빌려야 합니다. 조대감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지금 왕위를 노리고 역모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군사도 모았고 자금도 충분했으나 마지막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왕이 될 상인지 하늘이 내린 운명인지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지요. 조대감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굵직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정예 무사들을 풀어라. 묘양산이든 지리산이든 산이란 산은 모조리 불을 질러서라도 찾아내라. 만약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내 놈들의 목이 저놈 꼴이 될 것이다. 살려서 데려오되 정말을 안 들으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내 앞에 끌고 오너라. 그날 밤 조대감의 저택에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살기 등등한 말발굽 소리가 도성의 정적을 깨뜨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한편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깊고 깊은 산골 오두막.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호롱불 아래서 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대감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조선 제1의 관상가 황노인이었습니다. 황노인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바람 소리에 책장을 덮었습니다. 산새들이 밤인데도 잠들지 못하고 푸드덕거리고 산짐승들이 숨을 죽이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황노인은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에 붉고 불길한 별 하나가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허허, 피바람이 불어오는구나. 피를 머금은 젊은 호랑이가 기어이 내 냄새를 맡았어. 황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요하던 산속의 정적을 깨고 거친 발소리와 횃불의 열기가 오두막을 포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병 하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곳이다. 산 중턱에 오두막이 있다. 곧이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방을 포위하라는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대감의 사병들이 들이닥쳐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10여 개의 칼날이 황노인의 목을 겨누었으나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사병 중 우두머리가 칼끝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황노인이냐? 좌의정 조대감께서 너를 모셔오라 하셨다.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 황노인은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살기가 가득하고 명줄이 짧은 흉악한 상들이었습니다. 모셔온다라. 칼을 들이대고 모셔가는 법도 있더냐. 갈 테니 칼을 치우거라. 내 발로 걸어갈 것이다. 황노인이 담담하게 일어나려 했으나 성질 급한 사병들이 달려들어 노인의 팔을 꺾고 포승줄로 결박했습니다. 잔말 말고 따라오라. 늦으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그들은 노인을 짐짝처럼 말에 태우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오두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황노인의 평생 터전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불길이 앞으로 닥쳐올 재앙의 시작이로구나. 황노인은 어둠 속으로 끌려가며 자신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도박의 서막이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끌려가는 늙은 관상쟁이와
그를 기다리는 굶주린 맹수.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병들에 의해 짐짝처럼 말에 실려온 황석주가 도성에 도착한 것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조대감의 저택은 밖에서 보기에도 으리으리했으나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은 마치 저승사자의 집처럼 음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사병이 칼을 찬 채 번뜩이는 눈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황석주는 거친 손길에 이끌려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둑어둑했으나 그 어둠 속에서도 조대감의 형형한 눈빛만은 맹수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사병대장을 베어버렸던 그 자리에 앉아 여전히 피냄새가 배어있는 듯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그 귀신같이 얼굴 좀 뜯어본다는 황간의 핏줄이냐? 조대감은 비스듬히 앉아 황석주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상대를 벌레 보듯 하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황석주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었으나 눈빛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은 채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이리 거칠게 모셔온 분이 조대감께서입니까? 황석주의 담대함에 조대감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세에 눌려 오줌을 지르기 마련이건만 이 자는 어딘가 달랐기 때문이지요. 호, 제법 배짱이 두둑하구나. 허나 내 칼 앞에서도 그 혀가 계속 움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대감은 손짓으로 옆에 있던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한 사내 아이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옷이 해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것으로 보아 며칠간 모진 매질을 당한 하인이 분명했습니다. 조대감이 그 하인을 가리키며 황석주에게 물었습니다. 내 운명을 묻기에 앞서 내 놈의 눈이 진짜인지 시험을 좀 해봐야겠다. 이 녀석의 상을 보거라. 오늘 살아서 내 집을 나갈 상이냐 아니면 여기서 죽어나갈 상이냐. 하인은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황석주를 애처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황석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하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이의 미간에는 거무튀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특히 입 주변에 물기가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황석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줄이 다했습니다. 불이 아니라 물이 이 아이의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반시각도 지나지 않아 물 귀신이 될 운명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대감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으하, 물이라니. 이 방에 물이라고는 내 술잔뿐인데 술에 코를 박고 죽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엉터리도 유분수지. 조대감은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뒷마당 마른 우물에 가두어라. 물 한 방울도 주지 말고 바싹 말려 죽이거라. 네, 저 관상쟁이의 예언이 얼마나 틀려먹었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부하들은 겁에 질린 하인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조대감은 황석주를 비웃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하오나 그 비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밖에서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나갔던 부하 하나가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왔습니다. 조대감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라. 부하는 숨을 헐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이 놈을 끌고 가던 중에 놈이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정원에 있는 연못으로 미끄러져 빠졌습니다. 건져내려 했으나 발이 수초에 감겨 그만. 부하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으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조대감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소름 끼치는 전율이 채웠습니다. 말은 우물로 가라 명했으나 결국 운명은 아이를 물로 이끌어 숨을 거두게 한 것입니다. 조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황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기이한 탐욕과 광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불허전이로구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조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석주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황석주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맹수와도 같은 조대감의 눈과 심연처럼 깊은 황석주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자, 이제 진짜를 보자. 다른 잡것들은 다 필요 없다. 조대감은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그러나 뼈에 사무칠 듯 강렬하게 물었습니다. 내 얼굴을 자세히 보거라. 내 이마와 눈, 그리고 턱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거라. 내가 용상에 앉을 상인가? 황석주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이마, 사람을 부리는 눈, 그리고 땅을 지배하는 턱까지. 그 순간 황석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황석주의 눈에 비친 것은 찬란한 금빛 용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커먼 암흑이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형상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서늘한 기운이 조대감의 목덜미를 징그럽게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수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천벌에 가까운 징조였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실을 고하자니 당장 이 자리에서 제 목이 베일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듣기 좋은 거짓을 고하자니 훗날 감당 못할 파국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위에서 호랑이를 만난 격이었습니다. 조대감은 황석주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대답을 재촉하듯 차가운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말이 없는가? 어서 말해라. 내 얼굴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가?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황석주의 머릿속에서 살기 위한, 그리고 이 악인을 기만하여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단 하나의 묘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황석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목숨을 건 거대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황석주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조대감의 얼굴에는 찬란한 왕의 기운 대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커먼 암흑과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고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것이요. 거짓을 말하여 영물을 부추긴다면 훗날 닥쳐올 파국을 피할 길이 없었지요. 어찌해야 하는가.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황석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려 옷을 적셨으나 그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천하의 악인을 제 꾀에 넘어가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면 완벽한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조대감이 인내심이 바닥난 듯 칼집을 닥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허,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뜸을 들이는가.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 호통 소리에 황석주는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마치 감격에 겨운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숨기기 위한 연기이자 상대의 자만심을 찌르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죽여주십시오. 소인이 감히 천기를 누설해도 될지 두려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황석주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천기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황석주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보아왔으나 이토록 기이하고도 거대한 상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이것은 감히 사람의 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조대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황석주를 재촉했습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니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황석주는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으나 그 깊은 속에는 아무도 모를 서늘한 비수가 숨겨져 있었지요. 대감의 상은 지금의 주상 전하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실 상입니다.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되물었습니다. 뭐라, 왕보다 더 높은 곳이라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만백성이 대감의 얼굴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대감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실 운명입니다. 황석주가 말한 가장 높은 곳은 듣기에 따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가 될 수도 혹은 누구도 원치 않는 비극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기묘한 말이었습니다. 허나 야망의 눈이 먼 조대감에게 그 말은 오직 왕 중의 왕이 된다는 달콤한 예언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잠시 멍하니 황석주를 바라보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으하하, 왕보다 높은 곳이라, 왕보다 높은 곳이라. 들었느냐? 이 관상쟁이의 말이 들리느냐? 조대감의 웃음소리가 사랑방을 넘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책사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황석주를 노려보았으나 황석주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과연 용하구나. 내 진즉 알아봤다.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뜨거운 야망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 조대감은 황석주에게 다가와 덥석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환대하는 태도로 돌변해 있었지요. 이복의 황석주,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자네를 1등 공신으로 삼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네. 금은 보화가 탐나느냐 아니면 높은 벼슬이 탐나느냐 말만 하라. 하오나 황석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부렸다가는 의심을 살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악인의 파멸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강력한 얘기를 박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부귀영화 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 감이 아뢰옵니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조대감이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점, 그게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라. 황석주는 조대감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업을 이루실 운명임은 분명하나 미간에 붉고 불길한 기운이 한 점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뜻하는 살기입니다. 이 살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이 내린 대업이 거센 피바다에 휩쓸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조대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피바다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황석주는 이때다 싶어 단호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거사를 치르시기 전까지
절대 피를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아니 쥐새끼 한 마리라도 죽이셔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거사 전에 단 한 방울이라도 피를 흘리게 하신다면 그 피가 대감의 앞길을 막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대감의 포악한 성정을 와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기 위해 황석주가 던진 회심의 덫이었습니다. 조대감은 황석주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슨 헛소리냐며 무시했을 테지만 앞서 하인의 죽음을 정확히 맞춘 것을 보았기에 그 말을 쉽사리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보다 높은 곳에 오른다는 예언이 너무나 달콤했기에 그 운명을 망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말았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조대감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대업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살생쯤이야 참아주마. 허나 명심해라. 만약 내 말이 틀린다면 그때는 내 놈의 피로 내 칼을 씻을 것이다. 황석주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황석주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입가에는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굶주린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데 성공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석주조차 몰랐습니다. 이 거짓 예언이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거대할지,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겜게 그들을 몰아갈지를 말이지요. 그날 이후 피비린내 진동하던 조대감의 저택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석주가 내뱉은 살생금지라는 금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천하의 조대감을 개참해었기 때문이지요. 조대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리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미간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기운이 황석주의 눈에만 보인다고 하니 대업을 앞둔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매일 아침 황석주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대감이 초조한 눈빛으로 거울을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황석주, 자세히 보거라. 오늘은 좀 옅어졌느냐? 그러자 황석주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붉은 기운이 여전히 탐리를 틀고 있으니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칼을 내려놓으니 아랫사람들은 숨통이 트였으나 단 한 사람, 조대감의 머리 역할을 하는 책사만큼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석주가 주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확신하여 조대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황석주가 갇힌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책사는 황석주의 멱살을 잡고 당장이라도 요절낼 듯한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 내 놈 혓바닥이 아무리 길어도 내 칼보다 빠를 수는 없다. 무슨 꿍꿍이냐? 허나 산전수전 다 겪은 황석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사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운명을 읽을 뿐이요. 칼을 거두시오. 책사는 더욱 분기탱천하여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주군의 눈을 가려 이를 그르치게 한다면 내 손으로 내 목을 칠 것이다. 책사의 살벌한 협박에도 황석주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오히려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책사의 얼굴을 훑어보며 서늘한 저주를 퍼부었지요. 당신 상을 보니 평생 주인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힐 팔자로구려. 허나 조심하시오. 토사구팽이라 했던가. 결국 그 주인에게 버림받아 객사할 운명이니. 그 말에 기가 질린 책사가 주먹을 치켜들었으나 때마침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황급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대감에게 황석주는 이미 왕좌로 가는 길을 밝혀줄 유일한 등불이나 다름없었기에 감히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대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거사 계획을 엿듣고 도망치려던 첩자가 사병들에게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놈은 조대감의 정적인 우의정이 심어놓은 끈아풀임이 명백했지요. 첩자는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자마자 조대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입도 뻥긋하지 않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놈의 목은 이미 마당을 뒹굴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조대감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쥐새끼가 감히 호랑이 굴을 엿보다니. 내 당장 내 놈목을 쳐주마. 옆에 있던 책사 또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주인을 부추겼습니다. 배셔야 합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하오나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조대감의 눈길이 마루에 서 있는 황석주에게 닿았습니다. 황석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의 미간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그 칼을 휘두르면 당신의 왕관도 함께 잘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한 그 침묵에 조대감의 팔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예언이 귓가에 맴돌자 왕이 되고 싶은 욕망과 끓어오르는 사리가 팽팽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터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맞을.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놈을 죽이는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병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고 가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밥도 주지 마라. 피를 보지 않으면서도 놈을 처리할 방법은 가두는 것뿐이라 여긴 탓이었습니다. 책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다급하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대감, 살려두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내 뜻이 그렇다 하지 않느냐. 썩 물러가라. 조대감은 쾅소리가 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책사는 닫힌 방문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살기 어린 눈으로 황석주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두고 보자. 그는 씩씩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황석주는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첩자의 목숨은 구했으나 그것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만드는 위험한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 소리가 밤새도록 저택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맴돌았고 조대감의 방에서는 분을 사귀지 못한 거. 진 숨소리와 무언가를 때려 부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었지요. 황석주는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던진 승부수가 과연 앞귀를 잡는 덫이 될지 아니면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될지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으려다 더 큰 피를 부르게 될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사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조대감의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석주가 내린 살생 금지의령은 조대감에게는 뼈를 깎는 인내를 요구하는 고문과도 같았으나 왕좌를 향한 그의 집념은 그 모든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조대감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조대감의 평생 라이벌이자 서열 3위인 우의정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조대감의 포악한 성정을 경멸해왔던 터라 최근 조대감이 칼을 쓰지 않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낸다는 소문에 의구심을 품고 시비를 걸어온 것이지요. 김대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좌의정 대감, 요즘 어찌 그리 조용하시오. 들리는 소문에는 사냥도 안 가고 집안에 틀어박혀 도 닦는 중이라던데 혹시 늙어서 기운이 다 안 개요. 아니면 지은 죄가 많아 이제야 염라대왕이 무서워진 게요. 그 말은 조대감의 영린을 건드리는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본능적으로 허리에 찬 칼자루로 손이 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칼을 뽑아 상대의 상투를 베어버리고도 남았을 일이었지요. 조대감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대감, 지금 그 목이 제자리에 잘 붙어 있다고 함부로 놀리지 마시오. 혀는 짧고 목숨은 긴 법이니. 하오나 김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더욱 도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호랑이가 이빨이 빠지니 고양이만도 못하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 없구먼. 네, 대감의 그 얌전한 꼴을 보니 아주 마음이 편하나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죽은 듯이 사시오. 김대감이 껄껄 웃으며 등을 돌려 멀어지자 조대감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며 칼자루를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으나 끝내 칼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붉은 점, 피를 보면 안 된다. 황석주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조대감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고 기어이 입가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배어 나왔습니다. 천하의 조대감이 고작 말싸움에 굴복하고 꼬리를 내린 꼴이 되었으니 그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대감은 사랑방에 있는 도자기는 모조리 깨부수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으나 그 누구도 감히 방 근처에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책사만이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며 혀를 찰 뿐이었지요. 한편 조대감의 신경이 온통 붉은 점과 참을 인자에 쏠려 있는 사이 저택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잡혀온 첩자는 죽음 대신 감옥에 갇히는 행운을 얻었으나 물 한 모금 주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허나 첩자에게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한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시병들이 조대감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감시병 2명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거릴 때였습니다. 첩자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며칠 밤낮을 갈아 만든 밧줄의 매듭을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손목이 까져 피가 흘렀으나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첩자는 숨을 죽인 채 마치 그림자처럼 감옥 문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졸고 있던 감시병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훔쳐내는 손길은 매서웠고 발걸음은 고양이보다 가벼웠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자 졸던 감시병 하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야. 헉! 감시병은 텅 비어버린 감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일어나! 놈이 도망갔다. 첩자가 사라졌어. 저택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횃불이 켜지고 사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조대감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쥐새끼가 어쨌다고. 보고를 받은 조대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놈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 화근이 되어 기어이 호랑이 굴을 탈출해 버린 것입니다. 책사가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대감, 지금 당장 추격대를 보내야 합니다. 놈이 우의정에게 가서 모든 것을 불면 거사고 뭐고 다 끝장입니다. 조대감은 감시병들을 노려보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놈들의 목을 쳐서 책임을 묻고 싶었으나 또다시 황석주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사 전까지 피를 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조대감은 칼을 든 채 허공에서 멈칫거렸습니다. 놈을 잡으려면 군사를 풀어 피를 볼 각오를 해야 했고 놈을 놓친 부하들을 벌하려 해도 피를 봐야 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칼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으아악. 빌어먹을 관상쟁이 놈. 결국 조대감은 피를 보는 대신 부하들에게 고함을 치는 것으로 화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잡아만 와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산채로 잡아오란 말이다. 만약 놓치면 너희들도 다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추격대는 칼 대신 포승줄만 챙겨야 했기에 그 기세가 맹렬할 리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첩자는 이미 저택의 담장을 넘어 도성의 복잡한 골목길로 스며든 뒤였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별채 갯마루에서 지켜보던 황석주는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 옆에 붉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기어이 쥐새끼 한 마리가 둑을 무너뜨리는구나. 황석주의 가슴은 두려움과 안도감으로 동시에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놓은 덫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그 결과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놓쳐버린 첩자는 이제 시위를 떠난 불화살이 되어 궁궐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화살이 어디에 떨어져 누구를 태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맞대결뿐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조대감의 저택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처럼 무겁고도 살벌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병이 마당에 도열해 있었으나 말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팽팽했지요. 병사들은 혹여나 무기가 부딪혀 소리가 날까봐 칼집을 헝겊으로 꽁꽁 싸맸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닌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습니다. 저택 깊숙한 방 안에서 조대감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허리에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보검을 찼습니다. 그는 갑옷의 끈을 조이는 하인의 손길이 조금만 거칠어도 미간을 찌푸리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혹여나 이 중요한 날에 작은 상처라도 입어 피를 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몇 번이고 뜯어보며 황석주가 말한 그 불길한 붉은 점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는 출정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황석주를 찾았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울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투구를 고쳤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황석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내 말대로 내 몸에 칼끝 하나 대지 않았고 피 한 방울 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내 운명이 정녕 어찌 될 것 같으냐? 하늘이 정말 나를 선택한 것이 맞느냐? 황석주는 갑옷을 입은 조대감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화려한 갑옷 위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뱀처럼 아른거리고 있었으나 황석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객기를 박았습니다. 대감, 하늘의 별들이 모두 대감의 머리 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의 기운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지요. 오늘 밤이 지나면 대감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늘이 이미 대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조대감에게 들리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조대감은 껄껄 웃으며 황석주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내 대업을 이루면 내 밑으로 관직 한 자리 든든하게 내어줄 터이니 여기서 내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거라. 내 공은 내 결코 잊지 않으마. 조대감은 황석주를 데려가는 대신 저택에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장은 위험하기도 했거니와 자신의 살아있는 부적인 그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만에 하나 거사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황석주를 인질로 남겨두려는 책사의 건의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목표는 궁궐이다. 오늘 밤이 지나면 조선의 하늘이 바뀔 것이다. 조대감의 호령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의 병력이 횃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을 틈타 궁궐을 향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거적을 씌워 소리를 죽였고 병사들의 발소리는 소리 없이 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조대감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려보낸 그 쥐새끼 한 마리가 이미 거대한 댐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궁궐 깊은 곳의 편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야 할 시간임에도 수십 개의 촛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용상에는 젊은 왕이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조대감의 정적인 우의정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지요. 궁궐 담장 너머로는 이미 수천 명의 중앙관군이 숨을 죽인 채 매복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우의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쥐새끼가 물어온 정보가 아주 확실하옵니다. 조대감이 오늘 밤 자정 무렵에 북문을 통해 들이닥칠 것입니다. 놈은 피를 보지 말라는 미신에 빠져 칼을 뽑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다 하니 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이옵니다. 왕은 쥐고 있던 붓을 툭 부러뜨리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오냐, 내 친히 그를 맞이해 주마. 호랑이가 제 발로 우리에 들어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 북문을 열어두라. 놈이 왕좌가 얼마나 높고 무서운 자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감히 하늘을 넘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시 조대감의 저택은 병력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괴기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키는 이 하나 없는 별채 산마루에 앉아 황석주는 멀리 궁궐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불길한 붉은 기운이 핏빛처럼 번져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서광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을 태워버릴 멸망의 불길이었지요. 황석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을 보러 가야겠구나.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확인해야지. 그는 주섬주섬 보찜을 챙겨 뱄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예언이, 아니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황석주는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조대감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이제 끝났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쇠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조대감과 그를 기다리는 파멸의 덫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이끄는 수백 명의 군사는 어둠을 틈타 거대한 뱀처럼 소리 없이 도성을 가로질러 북문에 당도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북문은 어찌된 영문인지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활짝 열려 있었지요. 조대감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이미 왕이 된다는 광기에 눈이 멀어 그것을 하늘이 돕는 천운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병들은 숨을 죽인 채 연무장을 지나 근정전 앞마당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오나 궁궐 안은 괴기스러울 만큼 고요했고 불 꺼진 전각들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그들을 집어삼킬 듯 서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침을 삼키며 미간을 문질렀으나 황석주가 예언했던 그 붉은 점이 혹여나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차마 칼을 뽑지 못하고 칼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서 숨을 헐떡이던 책사가 불안한 기색으로 조대감의 소매를 붙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무언가 이상합니다. 궁녀 하나, 내관 하나 보이지 않다니요. 이건 함정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군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조대감은 책사의 멱살을 움켜쥐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닥쳐라. 황석주가 분명 오늘 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 하였다. 이 문만 넘으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어디서 망언을 내뱉느냐. 조대감은 광기에 젖은 목소리로 다시 전군의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는 순간 정막을 깨고 공중으로 날카로운 화전 하나가 솟구쳐 오르더니 캄캄했던 담장 너머에서 수천 개의 횃불이 일제히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역적 조대감을 쳐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우의정 김대감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방의 전각 지붕 위에서 화살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조대감의 사병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조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피다. 피가 흐르는구나. 안 된다. 내 몸에 피가 묻으면 안 된단 말이다. 조대감은 몰려오는 관군을 베기보다 자신의 옷에 피가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칼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하고도 미련한 모습에 분노한 책사가 조대감의 어깨를 밀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주인놈아, 관상쟁이의 말장난에 속아 대업을 망치다니. 내 놈과 함께한 내가 미친놈이지. 책사는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조대감을 찌르려 했으나 매복해 있던 관군의 화살이 먼저 그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책사는 피를 토하며 황석주의 예언대로 객사하는 운명을 맞이했지요. 조대감은 자신의 오른팔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오직 미간의 붉은 점만을 생각하며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황석주, 네 이놈, 분명 내가 왕보다 높은 곳에 오른다 하지 않았더냐.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조대감은 절규하며 뒤늦게 칼을 뽑으려 했으나 이미 기세가 꺾인 사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중앙관군이 창끝을 겨누며 조대감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횃불 사이로 젊은 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좌의정, 그대는 정령 하늘의 뜻이 사람의 얄팍한 새치 혀에 달려있다 믿었단 말이냐. 그대가 피를 보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동안 그대가 살려보낸 자가 내게 모든 것을 바쳤음을 정녕 몰랐더냐. 조대감은 왕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석주가 피를 보지 말라 했던 이유가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도망칠 첩자를 지키기 위한 올감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석주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셈이었지요. 조대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하, 과연 황석주로구나. 늙은 관상쟁이 놈에게 이 몸이 통째로 놀아났단 말이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를 도살장으로 끌고 온 것이었어. 조대감은 끝내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한 채 관군들에 의해 결박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갑옷은
흙먼지와 부하들의 피로 더럽혀졌고 왕을 꿈꾸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망하게 하늘만을 향했지요. 멀리 성문 밖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황석주는 조용히 보찜을 고쳐 갔습니다. 비명과 불길이 가득한 궁궐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수의 끝은 달콤하기보다 소금기 서린 바다처럼 짜고도 허무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마지막 한 바퀴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오를 그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늘이 내린 진짜 관상이 무엇인지 증명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지요. 영모의 불길이 휩쓸고 간 도성에는 유난히도 시린 겨울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거웠으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대문 앞 광장을 가득 메웠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한 곳, 성문 위 높디 높은 처마 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의 하늘을 바꾸려던 좌의정 조대감의 잘린 머리가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목 단면에서 흘러내린 피는 차가운 바람에 검붉게 얼어붙어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왕이 머무는 궁궐의 담장보다도 도성 안 그 어떤 정승의 집보다도 물리적으로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처형 직전의 조대감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형틀에 묶여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그는 미친 듯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황석주의 이름을 울부짖었지요. 황석주, 이놈아, 내 놈이 나를 왕보다 높은 곳으로 올린다 하지 않았더냐. 이 칼날이 어찌 내 목에 닿는단 말이냐.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황석주의 예언이 자신을 구원해줄 금빛 동아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술을 칼날에 뿜어내며 춤을 추던 순간 조대감의 눈에 비친 것은 왕의 금관이 아니라 도성 성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차가운 저잣거리의 풍경뿐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마자 그의 거창한 야망은 붉은 선혈과 함께 바닥을 뒹굴었으나 그의 머리만은 군사들에 의해 높이 들려 기어 이 그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문 아래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것 좀 보게나. 저자가 바로 용상을 넘보다 목이 달아난 조대감이 아닌가. 그런데 신기하기도 하지. 예전에 어떤 관상쟁이가 저자가 장차 왕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를 것이라 예언했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구먼. 옆에서 공방대를 털던 한 노인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왕이라 한들 성문 기둥 꼭대기에서 만백성을 내려다보며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결국 죽어서야 그 자리에 올랐으니 참으로 얄캔고도 무서운 운명이로세. 관상쟁이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그 눈을 멀게 한 것이지. 백성들의 말대로 황석주의 예언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었습니다. 조대감은 생전 그토록 원하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그것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치욕의 전시대였지요. 탐욕의 눈이 멀어 예언의 이면을 보지 못한 자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같은 시각 도성을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에 한적한 나루터 근처에서 황석주는 보찜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겨울바람에 일렁이며 얼어붙기 시작했고 나룻배를 기다리는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상념과 허망함만이 주름진 얼굴 위에 깊게 패어 있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서더니
우의정 김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대감을 몰락시키고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선 그가 황석주를 배웅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황석주에게 두둑한 돈주머니를 건네려 했습니다. 황 선생, 자네의 그 새치 혀가 칼보다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똑똑히 보았네. 조대감을 이리도 깔끔하게 치워주었으니 내 어찌 보답하지 않겠나. 도성에 남게나 내 자네를 위해 큰 집과 관직을 내어주리다. 황석주는 건네오는 돈주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대감의 얼굴을 찬찬히 응시했습니다. 조대감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김대감의 미간에도 어느새 익숙하고도 불길한 검은 그림자가 싹을 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 제가 조대감에게 본 것은 그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괴물을 보았지요. 지금 대감의 눈에도 그 괴물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제가 어찌 그 곁에 머물겠습니까? 김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황석주는 개의치 않고 보찜을 고쳐매며 나룻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권력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잠시 머물 뿐인데 모두들 그 물을 움켜쥐려다 제 손이 젖는 줄도 모릅니다. 부디 대감께서는 성문 꼭대기에 오를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룻배가 강김에서 멀어지자 황석주는 천천히 꽃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강물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핏방울이 튀는 듯한 생경한 감각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눈발에 가려진 도성의 실루엣을 보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신과 하늘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독백이었습니다. 대감,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소? 성문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그토록 갈구하던 용상보다 더 찬란하던가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눈 덮인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이 귀신 같다 칭송하지만 사실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왕의 기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소. 내가 본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귀 한 마리뿐이었지. 당신은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메우려다 스스로 그 구멍 속으로 추락한 것이요. 황석주는 품속에서 조대감이 처음 자신을 불러들였을 때 던져주었던 낡은 엽전 한 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피를 보지 말라 한 것은 당신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소. 당신의 그 포악한 성정이 스스로를 앗아매는 밧줄이 되길 바랐을 뿐이지. 참으로 얄꿰문 일이지 않소. 당신을 파멸시킨 것은 나의 새치, 혀가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던 당신의 비대해진 욕망이었으니 말이오. 그는 엽전을 강물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작은 쇠붙이의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습니다. 황석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조대감도 그 옆에서 뱀처럼 혀를 놀리던 책사도 억울하게 죽어간 하인들도 모두 이 하얀 눈 아래 묻힐 것이오. 누군가는 내 이름을 빌려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떠들겠지만 그것 역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겠지. 인간의 상이란 결국 마음이 그려낸 그림자일 뿐인데 그림자를 잡으려다 몸뚱이를 잃는 자들이 어찌 당신 하나뿐이겠소. 황석주는 다시 보찜을 메고 가파른 산길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으나 인간은 그 아래서 제각각의 감옥을 짓고 사는구나. 대감, 당신이 오른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부디 이제는 평안히 세상을 내려다보시오. 왕도 정승도 아닌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사내로서 말이오.
그의 독백은 밤바람에 흩어져 산천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성 성문 위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가 조대감의 머리 위를 맴돌다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고 비로소 조선의 길고 지루했던 핏빛 겨울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누구의 욕망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새벽의 서광이 차갑고도 눈부시게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황석주의 발걸음은 이제 가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얼굴에서 운명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놓인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길이야말로 그가 읽어야 할 유일한 관상이자 진정한 삶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